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호주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이비 종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통의 사이비 종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교주가 보통은 남성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해당 교주의 이름은 앤 해밀턴 버니라는 여성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실 앤은 에블린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후에 개명을 한 거였어요. 앤은 1921년 12월 30일에 멜버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아이들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집에 있는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자신이 점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앤의 엄마는 평생을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는 게 일상이다시피 했고 한 번은 길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적도 있었다고요. 이렇게 앤은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그닥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동생도 6명이나 있다 보니까 부모 노릇도 앤이 했어야 됐고요. 시간은 흘러서 1941년이 됐고 앤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그녀의 꿈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20살의 나이로 앤은 라이오넬이라는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첫째 딸인 주디스까지 낳게 되었어요. 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시작한 것 같았죠. 그리고 앤과 라이오넬은 또 다른 아이를 갖고 싶었기에 입양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라이오넬은 입양기관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입양기관에선 싱글맘이 아이를 입양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양 신청을 아예 취소해버리게 되고요. 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1960년까지 정말 우울하게 살았고 정체성을 잃은 채 살다가 1960년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 했던 건 계명이었어요. 원래는 에블린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요가에 갑자기 푹 빠지게 됐는데요. 당시 60년대의 호주에서는 요가가 유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애는 당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인도에서 요가를 직접 배운 요가 선생님한테 첫 요가 수업을 받고는 요가에 푹 빠져버렸고 자신 또한 요가 선생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앤의 요가 수업은 일반 요가 수업과는 약간 달랐어요. 동작에 집중하는 것보단 영적인 것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뭔가 설교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느낌이었죠. 앤은 자신감이 굉장히 넘쳤고 앤의 수강생들은 점점 그녀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앤의 수업은 영적인 것에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강도가 점점 더 높아졌고 요가원에서는 앤의 티칭 스타일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앤을 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앤은 굽히지 않고 이 기회에 자신만의 요가원을 차리게 되고 실제로 앤의 수강생들은 앤을 그대로 따라서 전 요가원을 떠나 앤의 요가원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앤은 점점 더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앤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프랑스 귀족의 후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녀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엄마처럼 점쟁이라고 주장을 했고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또 자신은 절대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신이라고 말을 하며 실제로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늙어 보여선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때는 60년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한 얼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죠. 또 그녀의 요가 수업에는 수강생들이 전부 여자였는데 애는 자신의 수강생들한테 이혼을 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요가원에 와서 남편들의 뒷담화를 하는 수강생들을 봤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애는 자신이 당신들을 받아주겠다고 불행한 가정을 떠나서 이혼을 하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60년대여서 이혼이 금기시되던 그런 사회였는데 앤의 말을 듣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앤은 사람들한테 이혼을 해서 자신한테 오면 자신과 같이 살 수 있고 우리끼리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수강생들이 실제로 이혼을 하고 앤과 같이 살며 공동체처럼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를 더 키우기 위해선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앤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후보 또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레이나 박사였죠. 그는 영국 태생이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굉장히 똑똑한 남성이었어요. 레이나 박사는 당시 호주에서 가족들이랑 살고 있었고 교수로서 일을 했으며 현재 당시에는 멜버른 대학에서 높은 직위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위가 높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앤은 그가 멤버로서 너무 탐이 났어요. 레이나 박사도 앤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가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앤은 말도 섞어본 적 없는 이 박사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공동체에 끌어들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앤은 레이나 박사의 미래를 점쳐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은 실제 점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내야 됐어요. 그렇게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은 레이나 박사의 정원관리사와 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정원관리사랑 가까워져서 관계를 맺고 실제로 앤이 계획했던 것처럼 정원사는 레이나 박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술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은 앤은 레이나 박사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준 레이나를 보고 앤은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고 이어서 당신은 부인과 곧 인도 여행을 가게 될 건데 그 인도 여행에서 당신의 부인이 크게 아프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여행을 간다는 정보는 정원사를 통해서 들었던 거고 레이나 박사의 부인은 실제로 인도에서 위생 때문에 배탈이 나서 크게 아프게 됐지만 레이나 박사는 앤을 떠올리며 그 여자가 정말 통찰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레이나 박사는 앤의 충신이 되었어요. 앤이 예수라고 믿기까지 했죠. 그렇게 레이나 박사는 앤의 첫 번째 남성 신도가 되게 됩니다. 때는 1963년이 됐고 레이나 박사와 레이나 박사의 부인은 열성 신도였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레이나 박사는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다 보니 각종 정치가, 사업가, 변호사 등등에게 요가를 잘 가르치고 정신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여성이 요가 클래스를 여는데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부인한테 요가 수업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이 전해지고 요가를 들으러 간 사람들은 막상 요가 수업이 아닌 앤이 자신이 여자로 환생한 예수라고 늘어놓는 설교에 넘어가서 신도들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만큼 말을 잘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앤은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했던 수법은 자신의 신도들 중 의사들한테 독을 부탁해서 몇몇 신도들한테 계속해서 독을 먹였고 이들이 아파지면 독을 주는 걸 멈추고는 자신이 기도를 해서 병이 다 나은 척을 했어요. 또 앤은 새로운 신도들한테 환각제를 먹이고는 이들을 어두운 방에 가둔 후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두운 방에 앤이 하얀 옷을 입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앤을 비추게 하고 드라이 아이스로 구름 효과까지 내며 자신이 예수인 척 등장을 해서 새 신도들을 홀려놓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이나 박사는 조이라는 여성을 앤한테 소개를 시켜주게 돼요. 조이는 나이가 많은 정신병원 원장이었는데 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이를 꼬드겨서 조이가 죽으면 그녀의 정신병원을 앤의 앞으로 남겨주기로 그렇게 유언장을 바꾸게 됩니다. 앤이 정신병원을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당시 호주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2명의 의사의 사인만 있으면 됐다고 해요. 앤은 마침 의사 신도들이 많기도 했죠. 그래서 그녀는 사이비 종교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자신의 정신병원에 넣기 시작했어요. 1968년, 앤은 47살이 됐고 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운영한 지는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앤은 이 당시 자신이랑 나이도 비슷한 빌 버니라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은 다 앤이 30대인 줄 알았지만 말이죠. 빌을 처음 본 앤은 자신이 저 남성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바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빌은 이미 결혼을 했고 4명의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었죠. 하지만 이건 앤을 멈추지 않았어. 앤은 빌을 자신의 말솜씨로 꼬신 후 빌의 부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신병원으로 넣어버리게 됩니다. 빌은 그렇게 4명의 아이들도 떠나버렸고 빌의 부인은 정신병도 없는데 정신병원에 갇혀서 매일같이 약을 주입당하고 어두운 방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어. 그렇게 결혼을 한 앤과 빌은 성공적으로 사이비도 운영하고 있었고 그들의 밑에는 500명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같은 마을에 모여 살기 시작하며 이들만의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신도들은 대부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집들도 좋았죠. 앤은 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신도들을 보고 부러웠던 걸까요? 그렇게 앤은 500명의 신도들한테 전부 월급에서 10%씩을 자신한테 바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부들에게 다른 부부와 파트너를 바꿔서 생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죠. 사건을 다루면 다룰수록 똑똑하고 성공한 사업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믿고 넘어갔을까 싶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앤이 환생한 예수라고 믿었던 것이었어. 그리고 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의사 신도들한테 말을 안 듣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수술을 감행시키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한 신도가 사이비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가 의사들이 시켜서 그 사람의 뇌인 전두엽을 절단시키는 수술까지 시킨 적이 있었어. 또한 앤은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며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신도들을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단체 안에 있는 이상 그들만은 무사할 거라고 말을 했고 종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앤과 신도들이 나서서 인류 생산에 힘써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앤은 앞으로 28명이라는 아이들을 훔치게 돼요. 때는 1970년대, 앤은 50대가 되었어요. 50대다 보니까 본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정신병원이 한 번 더 앤한테 도움이 되게 되죠. 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임신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10대 미혼모들이었고 정신병원에서는 이들이 10대 미혼모다 보니 엄마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바로 앗아갔어요. 심지어 출산을 할 때도 엄마들의 얼굴을 베개로 가리고는 태어난 아이를 1초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또 자신의 단체 안에서 부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앤은 그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을 내놓을 것을 명령했고 부부들은 아이들을 내놓은 채 멀리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봐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앤은 28명의 아이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14명은 정신병원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었고
나머지는 단체 안 부부들에게서 데려온 아이들이었죠. 심지어 아이들은 자신의 친부모가 앤과 빌이라고 믿고 자라게 됐고, 아이들을 넘겨준 부부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들 또한 앤과 빌이 이들의 부모라고 믿었어요. 신도들은 아직도 앤이 30대인 줄 알았고 불멸이라고 믿었으며, 앤이 말했던 것처럼 인류 생산을 위해서 한 번에 쌍둥이나 새쌍둥이씩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이들이 많아진 거라고 믿었죠. 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실제로 항상 부한 옷만 입고 배에도 임신한 척 가짜 배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며 앤은 자신만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계에도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앤에게 학교를 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앤은 이 수많은 아이들을 신도들을 제외한 외부인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숲속의 큰 부지에 집을 지어서 꼭대기라고 이름을 짓고는 아이들을 다 꼭대기 집에 가둬놓고 생활을 하게 했어요. 집 주변에는 철조망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탈출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이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사람들은 이들이 다 앤의 자식인 줄 알고 남매들인 줄 아는데, 실상은 모두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었으니까 다 다르게 생겼었고, 이건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앤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건 모두 바로 아이들의 백금발로 염색을 시키고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이 자르는 거였어요. 머리 색깔과 스타일이 비슷하면 조금이라도 닮아 보일 테니까요. 남자는 남자들대로 똑같은 옷을 입혔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긴 머리에 여자아이들끼리도 똑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혔어요. 머리를 염색하는 건 어린아이들의 두피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이들의 머리가 태생적으로 밝은 색이나 밝은 갈색을 가지고 있다면 애는 봐주고 넘어갔지만, 태생적으로 검은 머리를 가진 아이들은 예외 없이 탈색을 하고 밝게 염색을 해야 됐어요. 애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홈 비디오를 찍으며 그걸 홍보 영상으로 쓰고는 최대한 행복한 가족처럼 꾸몄습니다. 모든 아이들에 대한 신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밝혀진 아이들 중에서는 사실 빌의 손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최악인 건 빌은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떠나놓고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자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나중에 출산을 하자 아이만 빼돌린 것이었어요. 이렇게 모여진 아이들은 사실 앤의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모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가르쳐주고 훈육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앤은 자신의 손을 직접 더럽히긴 싫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이들을 체벌하고 싶을 때면 이모들을 불러 자기 대신 아이들을 손보게 대신 시켰고, 자신은 가끔씩 나타나서 사랑이 넘치는 엄마인 척 그렇게 행세를 하곤 했어요. 이 이모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인원이 많았지만 그중 메인으로 3명의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들은 엘리자베스, 트리시, 마고였어요. 그리고 이모들 중에는 실제로 아이들의 엄마들도 있었죠. 아이들은 몰랐지만요. 이 이모들이라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군대식 교육을 강행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5시면 일어나서 기상을 하고 샤워 후 침대 정돈을 해야 됐고, 6시 반부터는 1시간 동안 요가 수행, 7시 반부터는 녹음된 앤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공부를 해야 됐고, 8시 40분에는 명상, 그리고 9시에는 오전 운동을 한 후 그제서야 아침밥이라는 이름으로 소량의 과일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남은 하루 동안 집안일과 학교 공부 등등을 하고 점심과 저녁으로는 찐 채소들을 먹으며 매일같이 배고프게 살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밤 9시에는 무조건 취침을 해야 됐고요. 아이들은 TV, 뉴스, 책을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집에는 물도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은 물을 길러다가 양동이에 받아서 씻었어야 됐어. 또 이모들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아이들을 체벌하곤 했어요. 체벌 명령은 앤이 내렸지만 말이죠. 체벌 사유로는 아이들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에 말을 했다고 구타를 하거나
옷을 빨리 입지 않았다고 구타를 하고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그럴 경우 가차없이 구타가 가해졌고 치약 뚜껑을 닫지 않았다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았다고 구타를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한 여자아이가 이상한 무늬의 양말을 신었다고 3일간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었죠. 또 이 아이들은 다 남매라고 하긴 했지만 서로 친해져서도 안 됐어요. 한 번은 사라와 안드레아라는 여자아이 2명이 친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들을 갈라놓고 1년간 서로 대화를 금지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아이는 자면서 침대에 오줌을 싸는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보니 이것은 아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면서 이불에 실수를 하는 건 특히 더 심하게 구타를 당했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얼룩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맞아서 몸에 얼룩말처럼 무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체벌은 심지어 갓난아기들한테도 포함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인데도 오줌을 싸면 구타를 당했죠. 또 앤이 좋아했던 방법 중 하나는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고문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음식도 소량의 과일과 채소만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매일같이 배가 고팠는데 앤은 이모들한테는 맛있는 걸 주고 아이들 앞에서 맛난 음식을 먹게 시키고 아이들을 괴롭게 했어요. 심지어 한 아이는 배고픔을 못 견디고 밖에서 나뭇잎이랑 잔디를 먹은 적도 있었고 한 아이는 자신의 대변을 먹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곰팡이가 핀 빵을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게 시켰는데요. 전날보다 살이 쪘을 경우에 아이들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또 최소 8살부터 애는 아이들한테 환각제를 먹이고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해서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시작했을 때도 생리 때도 보급을 해주지 않았고 그냥 더럽다고 모욕감만 주기 시작했죠. 시간은 흘러 80년대가 되었고 당시에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뉴욕이며 런던, 하와이 각지에 으리으리한 집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퍼뜨려 전보다 더 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는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몇몇의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선 최대한 예쁜 옷을 입히고 맑게 행동을 하게 시키며 행복한 단체인 척 연기를 했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면 자신의 집에 가둬놓고 전과 같이 체벌을 하고 군대식 생활을 지속하게 시켰습니다. 앤이 떨어져 있어도 꼭대기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체벌 또한 지속되었어요. 앤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이들을 체벌시킬 때면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와 체벌을 가하는 소리를 전화를 통해 다 듣는 걸 좋아했다고요. 하지만 드디어 80년대에 이들의 단체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동네의 한 아이가 실종되면서 벌어지게 돼요. 사실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은 한 동네이다 보니까 아무리 조용히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한 아이가 실종되자 동네 사람들은 앤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는 앤이 납치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은 꼭대기 집에 가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게 있었어요. 앤은 집을 만들 때 미리 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외부인이 방문을 할 때면 아이들을 이 비밀 공간으로 밀어 넣어서 숨기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앤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죠. 이렇게 앤은 경찰의 눈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 한번 불러진 관심은 잠재우기가 힘들었어요. 미디어는 앤과 사이비에 대해서 듣고 사이비 모임이 있을 때면 항상 취재진이 신도들이나 앤을 취재하러 카메라를 들고 방문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미디어는 결국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내게 됐고 신도들은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도가 적을 때면 그냥 정신병원에 넣어버리면 끝이었지만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N도 어찌할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떠나간 신도들은 미디어랑 인터뷰를 하며 사이비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기 시작했죠. 꼭대기 집에서는 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됐기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며 모든 것은 N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중 제일 나이가 많았던 16살짜리와 17살짜리는 배고픔에 지겨워 밤마다 꼭대기 집을 탈출해서 근처 민가에 쳐들어가서 음식을 훔쳐가지고 꼭대기집 동생들한테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웃들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은 꼭대기집에 한 번 더 찾아가게 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벽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경찰 앞에 나오지 않았던 건 평생을 외부인은 나쁘다. 경찰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을 강간하고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위험 인물로 알고는 벽에 숨어서 조용히 이모들을 따랐던 것이었어요. 애는 나이도 많고 계속되는 사건들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원하는 걸 다 가졌고 더 이상 교주 노릇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그녀는 뉴욕으로 떠나서 호주에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이모들이 아직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요. 꼭대기집에서 나이가 제일 많던 17살짜리와 16살짜리는 점점 더 몰래 자주 나가며 동네에서 외부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가족과도 가까워져서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댄스 수업에도 참석을 하며 점점 외부와 접촉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들은 다시 꼭대기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런 외부 세계에 대해서 동생들한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애는 이걸 알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아이들을 체벌하라고 명령을 했죠. 하지만 이미 다 클 대로 컸던 아이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녀들은 이모들을 무시하고 더 큰 반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꼭대기집으로 자신들의 친구를 불러오게 됩니다. 애는 이걸 마지막으로 17살짜리를 단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16살짜리는 17살짜리를 따라 같이 집을 나가게 됐죠. 이들은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경찰로 향했어요. 외부 친구들을 통해서 경찰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였죠. 이들의 신고를 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경찰은 1987년 8월 14일 오전 7시에 꼭대기집을 급습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벽으로 숨을 새도 없이 바로 자리에서 목격이 됐어요. 이모들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 호주에 있던 N의 다른 개인 부지 또한 급습을 당했는데요. 그곳에서 경찰들은 수많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정신병동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됐고 신도들이자 N의 큰 조력자들이었던 의사들 또한 다 잡히기 시작했어요. 레이나 박사의 명성도 다 망가지기 시작했죠. 이 일이 벌어진 동안 N과 빌은 뉴욕에서 숨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들이 구조당했을 당시 한 12살짜리 여자아이는 20kg도 채 나가지 않는 상태였고 마치 7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 이후 1년 새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11cm나 성장을 했죠. 하지만 해외에 있는 N과 B를 체포하기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모들과 남성 신도들은 전부 다 아이들 학대나 사이비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제가 봤을 땐 아이들의 상태만 봐도 충분한 것 같은데 경찰들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환각제를 복용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조사는 5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N과 빌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의리의리한 맨션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던 1993년 N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아이들 중 한 명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신이 뉴욕 북부에 있는 집에 있다고 실수로 위치를 밝혀버린 것이었죠.
아이는 통화를 끊고 바로 경찰에 정보를 줬고 경찰 측은 뉴욕 FBI에 알려 FBI가 그녀의 집에 급습해서 앤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빌과 앤은 호주로 추방돼서 돌아왔고 그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앤과 빌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 조작 혐의 한 가지만 받게 돼요. 이들은 유죄를 인정했고 앤은 고작 $5,000의 벌금형만 선고받았고 이모들은 아동학대 혐의가 아닌 사회복지 혜택 조작 혐의로 정말 짧게 형기를 살다가 출소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것은 바로 법 쪽에서도 앤의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앤은 다시 세상 밖에서 전처럼 교주가 되었죠. 아이들 중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라는 세상 밖으로 나온 후 책도 쓰고 인터뷰도 진행하며 자신과 아이들이 당해왔던 학대에 대해 알렸지만 사라는 오히려 사이비 멤버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체포되고 7년 후 빌은 사망을 했고 불멸의 앤은 2019년 98의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그들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전까지도 수많은 돈으로 럭셔리 요양원에서 평온하게 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앤 없이도 아직까지도 존재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